새벽 4시 편의점 형광등이 깜빡인다. 리소연은 카운터 뒤에서 손님의 담배를 건네며 생각한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끝나야 한다고. 자동문이 열리고 닫힌다. 발소리가 멀어진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내린다. 차단 목록에는 12개의 번호가 있다. 이름 없이 날짜만 적혀 있다. 그중 하나를 오래 본다. 이준석. 그와 처음 말을 섞은 건 3달 전이었다. 그는 매일 밤 11시쯤 들어와 삼각김밥과 우유를 샀다. 인사는 짧았고 표정은 피곤했다. 소연은 그를 기억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카운터 앞에서 말했다. 여기 알바 오래 하셨어요? 소연은 대답했다. 네, 좀. 힘들지 않아요? 밤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조금씩 늘었다. 날씨, 동네, 지하철 막차 시간. 사소한 것들이었다. 소연은 웃는 법을 다시 배웠다. 짧게, 조심스럽게. 그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깊이 묻지 않았다. 그래서 더 편했다. 어느 날 밤 그가 물었다. 혹시 시간 나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소연은 답하지 않았다. 그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말 좀 하고 싶어서요. 그날 밤 소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편의점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24시간 카페였다. 창밖으로 새벽 배달 트럭이 지나갔다. 이준석은 자기 이야기를 했다. 대학원을 관뒀다는 것, 지금은 번역 일을 한다는 것. 소연은 듣기만 했다. 그가 물었다. 소연 씨는요? 저요? 그냥 일하고 있어요. 고향은 어디세요? 소연의 손이 멈췄다. 컵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눈치챘다. 말을 바꿨다. 아, 괜히 물었네요. 죄송해요. 소연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그냥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났다. 소연은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이준석은 이틀에 한 번씩 편의점에 왔다. 대화는 길어졌고 웃음도 늘었다. 그가 농담을 했고 소연은 웃었다. 진짜로.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녀는 깨달았다. 편의점 밖 골목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시선이 느껴졌다. 창문 너머 어둠 속. 소연은 카메라를 확인했다. 화면 한쪽에 서 있는 남자. 모자를 눌러쓰고 담배를 피우는 척하고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소연이 카운터에서 일어서자 그는 천천히 뒤돌아 사라졌다. 그날 밤 소연은 집에 돌아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수첩이 나왔다. 거기엔 국경 근처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몇 개는 이미 줄이 그어져 있었다. 소연은 그 이름들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또 실수했다. 다음 날 이준석이 편의점에 들어왔다. 소연 씨, 오늘 좀 어때요? 안 좋아 보이는데. 소연은 대답 대신 물었다. 저 이제 그만 만나면 안 될까요? 이준석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좀 바빠질 것 같아서요. 갑자기요? 소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을 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이준석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문이 닫혔다. 소연은 그의 뒷모습을 봤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연은 멈췄다. 지하철 출입구 근처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모자를 쓴 남자. 그는 이번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소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사라졌다. 소연은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다.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가까워지면 누군가 다친다고. 그래서 먼저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그날 밤 우편함에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쪽지는 흰색 메모지였다. 리소연은 그것을 집게손가락으로 집어들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다. 프린터가 아니라 손으로 쓴 것. 종이를 빛에 비춰봤다. 지문도 얼룩도 없었다. 그녀는 쪽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문을 2번 확인했다. 그날 밤부터 소연은 집 밖을 나설 때마다 뒤를 돌아봤다. 편의점으로 가는 길, 지하철 3번 출구, 골목 끝 가로등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다. 시선만 느껴졌다. 무거운 공기처럼. 사흘이 지났다.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편의점에 도착했다. 자동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유리창에 비친 뒷골목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밤 11시. 손님이 뜸했다. 소연은 카운터에 기대어 CCTV 화면을 봤다. 4개의 화면이 돌아가며 바뀌었다. 입구, 진열대, 냉장고 앞, 뒷문. 모두 고요했다. 그때 입구 화면에 남자 하나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이었다. 나이는 40 초반쯤. 단정한 인상. 그는 음료수 코너 앞에 서서 캔 하나를 집었다. 카운터로 왔다. 소연은 바코드를 찍었다. 1,800원입니다. 남자는 카드를 건넸다. 결제음이 울렸다. 영수증이 나왔다. 그는 캔을 받지 않고 말했다. 리소연 씨 맞죠? 소연의 손이 멈췄다. 남자는 명함을 꺼냈다. 하얀 카드.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최영진입니다. 안전관리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소연은 명함을 받지 않았다. 무슨 일이세요? 최영진은 명함을 카운터 위에 놓았다. 최근의 관계를 정리하셨죠? 이준석 씨랑요. 소연의 시선이 차갑게 식었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제 일이 그런 겁니다. 무슨 권한으로 제 사생활을 조사하는 거죠? 최영진은 웃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권한이 아닙니다. 책임이죠. 소연 씨 같은 분들이 안전하게 지내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저는 도움 요청한 적 없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필요하긴 하죠. 소연은 팔짱을 꼈다. 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최영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켜서 소연에게 보여줬다. 사진이었다. 편의점 앞 골목. 소연이 서 있는 모습.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다. 일주일 전이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최영진이 화면을 넘겼다. 또 다른 사진. 지하철 출입구. 소연이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 그 뒤로 이준석이 보였다. 이 사람 소연 씨를 찾아다니더군요. 소연은 말이 없었다. 최영진이 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관계를 정리하신 건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소연 씨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있어요. 소연은 카운터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전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주세요. 최영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는 캔 음료를 집어들며 말했다. 가까워지면 위험해집니다. 소연 씨도 알고 계시죠? 그는 문을 밀고 나갔다. 자동문이 닫혔다. 소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CCTV 화면을 다시 봤다. 최영진은 골목 끝에서 멈춰서서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고 천천히 연기를 내뱉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소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그날 밤 소연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24시간 찜질방으로 갔다. 작은 사물함에 짐을 넣고 구석자리에 앉았다. TV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누군가 코를 골았다. 소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차단 목록을 열었다. 이준석의 번호를 오래 봤다. 그리고 지웠다. 완전히 복구할 수 없게. 새벽 4시쯤 그녀는 눈을 떴다. 꿈을 꿨다. 국경 근처 강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었다. 소연은 그 손을 잡지 않았다. 뒤돌아 달렸다. 그러자 총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니 찜질방이었다. 땀이 식어 있었다. 소연은 일어나 사물함을 열었다. 가방 안쪽 주머니를 뒤졌다. 낡은 수첩이 나왔다. 거기엔 이름 몇 개가 적혀 있었다. 모두 줄이 그어진 이름들. 그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박철민. 보위부 출신이었다. 소연이 국경을 넘던 날 밤 그를 숨겨준 적이 있었다. 단 하루. 그는 다음 날 사라졌다. 그리고 그와 연결된 사람 셋이 연락이 끊겼다. 소연은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또 반복하고 있어. 최영진의 말이 맞았다. 가까워지면 위험해진다. 그래서 먼저 끊어야 한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다. 소연은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그녀는 걸으며 결심했다. 이사를 해야겠다고. 번호도 바꿔야겠다고. 이름도 줄여야겠다고. 그러나 걸음을 멈췄다. 지하철 입구 근처. 최영진이 서 있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소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사라지지 않았다. 리소연은 멈춰 서지 않았다. 최영진을 지나쳐 지하철 계단으로 내려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발소리가 따라오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에 섰다. 전광판에 4분이 떴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조였다. 최영진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언제 어디로 가는지도. 그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었다. 그는 소연의 동선을 통제하고 있었다. 전철이 들어왔다. 문이 열렸다. 소연은 빈칸 구석에 섰다. 문이 닫혔다. 기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지나갔다.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껐다.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 없었다. 연락처는 5개뿐이었다. 편의점 사장, 부동산, 은행, 병원, 통신사. 모두 업무용이었다. 친구는 없었다. 가족도 없었다. 이준석의 번호는 이미 지웠다. 소연은 눈을 감았다. 최영진의 말이 맴돌았다. 가까워지면 위험해집니다. 그 말은 경고가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집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다. 소연은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다. 방은 그대로였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기가 달랐다. 누군가 다녀간 것 같은 느낌. 그녀는 신발을 벗지 않고 방을 확인했다. 침대, 책상, 옷장. 모두 제자리였다. 서랍을 열었다. 낡은 수첩이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위치가 미세하게 달랐다. 소연은 항상 수첩을 서랍 왼쪽 끝에 놓았다. 지금은 가운데에 있었다. 누군가 봤다. 소연은 수첩을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국경 근처에서 만난 사람들, 도와준 사람들, 연결된 사람들. 박철민, 최유경, 김성호. 모두 줄이 그어져 있었다. 연락이 끊긴 사람들. 소연은 그들을 생각했다. 누구는 잡혔을 것이다. 누구는 도망쳤을 것이다. 누구는 죽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 박철민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았다. 2019년 겨울.
국경 근처 작은 마을. 소연은 탈북 경로를 찾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40대 초반. 수염이 덥수룩했다. 그는 자신을 박철민이라고 소개했다. 보위부 출신이라고 했다. 하루만 숨겨줘. 내일 아침이면 떠날 거야. 소연은 거절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이 절박했다. 그래서 창고 한쪽을 내줬다. 담요 하나와 물 한 병. 그는 고맙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사흘 뒤 소연과 함께 있던 사람 셋이 연락이 끊겼다. 이유는 몰랐다. 그냥 사라졌다. 전화도 안 됐다. 집도 비어 있었다. 소연은 그때 깨달았다. 박철민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와 연결된 사람들이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그 이후로 소연은 규칙을 만들었다. 가까워지지 않는다.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흔적을 지운다. 오전 10시. 소연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다. 최영진이었다. 소연 씨, 저 기억하시죠?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알아야 할 건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용건이세요? 점심 같이 할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거절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제가 가죠. 전화가 끊겼다. 소연은 일어나 현관문을 확인했다. 잠금 장치를 2번 돌렸다. 체인도 걸었다. 창문도 확인했다. 모두 닫혀 있었다. 30분이 지났다. 초인종이 울렸다. 소연은 문구멍으로 밖을 봤다. 최영진이 서 있었다. 정장 차림.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문을 열지 않았다. 최영진이 말했다. 소연 씨, 문 열어주세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할 말 없습니다. 박철민이요. 소연의 손이 멈췄다. 최영진이 이어 말했다. 그 사람 아직도 기억하시죠? 2019년 겨울. 국경 근처에서 만났던 사람. 소연은 숨을 참았다. 그 사람 때문에 3명이 사라졌어요. 소연 씨도 아시잖아요. 소연은 체인을 풀었다. 문을 열었다. 최영진이 안으로 들어왔다. 신발을 벗고 거실 테이블에 봉투를 놓았다. 소연은 문을 닫지 않았다. 열어둔 채로 섰다. 최영진이 봉투를 열었다. 사진 몇 장이 나왔다.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첫 번째 사진. 박철민. 수염이 있던 얼굴. 소연이 기억하는 그 모습. 두 번째 사진. 같은 남자. 그러나 수염이 없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 어딘가의 사무실 앞에서 찍은 듯했다. 세 번째 사진. 박철민이 누군가와 악수하는 장면. 상대방 얼굴은 흐릿했다. 최영진이 말했다. 이 사람 지금 서울에 있어요. 소연은 사진을 내려다봤다.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소연 씨가 알아야 하니까요. 전 그 사람이랑 아무 상관 없어요. 지금은요. 하지만 과거는 상관있죠. 최영진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박철민은 지금도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어요. 탈북자들, 브로커들, 숨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선에 소연 씨가 있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그 사람은 소연 씨를 기억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찾을 거예요.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최영진이 사진을 모아 봉투에 넣었다. 소연 씨가 이준석 씨와 관계를 끊은 건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는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는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박철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정리돼요. 문이 닫혔다. 소연은 테이블 앞에 주저앉았다. 사진이 든 봉투를 봤다. 손을 뻗어 열었다. 박철민의 얼굴을 다시 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건 경고가 아니야. 협박이야. 그날 밤 소연은 수첩을 꺼냈다. 박철민의 이름 위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 이름 하나를 적었다. 최영진. 리소연은 이틀 동안 편의점에 나가지 않았다.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이었다. 몸은 괜찮았다. 그러나 밖에 나갈 수 없었다. 최영진이 어디에 있을지 몰랐다. 박철민이 언제 나타날지도 몰랐다. 소연은 창문 커튼을 닫고 불을 끄고 지냈다. 밥은 먹지 않았다. 물만 마셨다. 휴대폰은 꺼두었다. 그러나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최영진이 보여준 사진들, 박철민의 얼굴, 그리고 그와 연결된 사람들. 소연은 과거를 떠올렸다. 국경 근처에서 만났던 사람들, 도움을 주고받았던 얼굴들. 그들 중 몇은 살아남았을 것이다. 몇은 사라졌을 것이다. 소연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다시 움직여야 한다고. 이번엔 더 멀리, 더 조용히. 사흘째 되는 밤 소연은 짐을 쌌다. 캐리어 하나, 가방 하나, 옷 몇 벌, 수첩, 통장, 신분증. 그게 전부였다. 집은 월세였다. 계약은 2달 남았지만 상관없었다. 보증금은 포기했다. 새벽 2시. 소연은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다. 1층 로비를 지나 뒷문으로 나왔다. 골목은 조용했다. 가로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다. 택시를 잡으려 했다. 그런데 멈췄다. 골목 끝에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검은색 세단. 엔진은 꺼져 있었다. 그러나 안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실루엣만 보였다. 소연은 방향을 바꿨다. 반대편 골목으로 걸었다. 빠르게 그러나 뛰지 않았다. 뒤에서 차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따라왔다. 소연은 모퉁이를 돌았다. 편의점이 보였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자동문이 닫혔다. 카운터에 아르바이트생이 서 있었다. 소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음료수 코너 앞에 섰다. 창문 너머를 봤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지나갔다. 멈추지 않았다. 그냥 지나갔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었다. 소연은 편의점을 나와 큰 길로 나갔다. 택시를 잡았다. 기사에게 말했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네. 차가 출발했다. 소연은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 12통. 모두 모르는 번호였다. 문자는 없었다. 서울역에 도착했다. 새벽 3시. 대합실은 텅 비어 있었다. 소연은 구석 의자에 앉아 기차표를 검색했다. 부산, 대구, 광주. 어디든 상관없었다. 멀리만 가면 됐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다. 소연은 고개를 돌렸다. 이준석이었다. 소연은 일어서려 했다. 이준석이 말했다. 잠깐만요. 왜 여기 있어요? 찾고 있었어요. 전화 차단했잖아요. 알아요. 그래도 찾았어요. 소연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전 갈 곳이 있어요. 어디요? 상관없잖아요. 이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연을 봤다. 소연 씨,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연락 끊고 이렇게 떠나려 하고. 제 일이에요. 그래요. 근데 걱정돼서요.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준석이 한숨을 쉬었다. 소연 씨, 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사과할게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소연은 그를 봤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그래서 더 힘들었다. 준석 씨, 저는 준석 씨랑 가까워지면 안 돼요. 왜요? 그냥 그래요. 그게 무슨 대답이에요? 소연은 고개를 돌렸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걸음을 옮겼다. 이준석이 따라왔다. 소연 씨, 그만 따라오세요. 한마디만 더요. 소연은 멈춰 섰다. 이준석이 말했다. 저 소연 씨 좋아해요. 소연은 눈을 감았다. 그러지 마세요. 왜요? 위험해요. 뭐가요? 저랑 가까워지는 게요. 이준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제가 조심하면 되잖아요. 소연은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그게 안 돼요. 그때 대합실 입구 쪽에서 남자 둘이 들어왔다. 정장 차림. 그중 하나가 이준석을 봤다. 그리고 다가왔다. 이준석 씨 맞으시죠? 이준석이 고개를 돌렸다. 네, 그런데요. 남자가 신분증을 꺼냈다. 경찰입니다. 신분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시죠. 이준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소연을 봤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이 이준석의 팔을 잡았다. 다른 한 명이 뒤를 따랐다. 그들은 이준석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소연은 그 장면을 멀리서 봤다. 대합실 유리창 너머로 경찰차가 보였다. 이준석이 뒷좌석에 앉았다. 문이 닫혔다. 차가 출발했다.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최영진의 목소리였다. 소연 씨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소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소연은 서울역을 떠나지 않았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샜다. 기차표는 사지 않았다. 짐도 풀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새벽 5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이준석이었다. 번호가 차단돼 있지 않았다. 소연은 받았다. 여보세요? 소연 씨, 저예요. 준석 씨 괜찮아요? 네. 풀려났어요. 오해였대요. 다행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준석이 말했다. 소연 씨,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왜 경찰이 절? 소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번호를 다시 차단했다. 일주일 뒤 소연은 이사했다. 서울 외곽. 작은 원룸. 창문은 하나뿐이었다. 집주인은 묻지 않았다. 소연도 말하지 않았다. 짐을 풀고 수첩을 꺼냈다. 새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 이름 하나를 적었다. 이준석. 그리고 줄을 그었다. 휴대폰을 껐다. 창문을 닫았다. 커튼을 쳤다. 그날 밤 소연은 꿈을 꿨다. 국경 근처 강가. 누군가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소연이 그 손을 잡았다. 그러자 총소리가 울렸다. 눈을 떴을 때 방은 어두웠다. 우편함에서 소리가 났다. 소연은 일어나 문 쪽으로 갔다. 바닥에 쪽지 하나가 밀려 들어와 있었다. 집어들었다. 익숙한 글씨체였다. 이번엔 당신 차례입니다. 리소연은 쪽지를 불에 태웠다. 싱크대 위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종이가 타들어갔다. 재가 됐다. 물에 씻어내렸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협박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또 쪽지가 있었다. 이번엔 사진이었다.
소연이 편의점에서 일하던 모습. 날짜는 3달 전이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기억하십니까? 소연은 사진을 찢었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이틀 뒤 소연은 새 일자리를 구했다. 작은 세탁소였다. 주인은 60대 할머니였다. 말수가 적었다. 소연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일만 가르쳐줬다. 옷 분류, 세탁기 사용법, 다림질. 소연은 조용히 일했다. 손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말도 최소한으로 했다. 할머니는 그런 소연을 이해하는 듯 했다.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소연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새벽에 일어나 세탁소에 갔다. 오후 5시에 퇴근했다. 집에 돌아와 밥을 먹고 잤다. 단순한 하루였다. 그래서 견딜만 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멈춰섰다. 세탁소 앞 골목 끝. 검은 세단이 서 있었다. 최영진이 차에서 내렸다. 정장 차림.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소연은 방향을 바꾸려 했다. 최영진이 말했다. 소연 씨, 도망가지 마세요. 소연은 멈췄다. 최영진이 가까이 왔다. 오늘은 협박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오셨어요? 제안하러 왔죠. 소연은 그를 봤다. 최영진이 담배를 버렸다. 발로 밟아 껐다. 박철민이 움직이고 있어요. 곧 소연 씨를 찾을 겁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죠. 소연 씨가 그 사람을 도왔으니까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그 사람은 소연 씨를 기억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용할 겁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최영진이 명함을 꺼냈다. 제 제안은 간단해요. 박철민을 피하고 싶으면 저한테 협조하세요. 무슨 협조요?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걸 말해주세요. 언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누구랑 연결됐는지. 기억 안 나요. 거짓말. 소연은 고개를 돌렸다. 최영진이 명함을 그녀 손에 쥐어줬다. 생각해보세요.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는 차에 올라타고 떠났다. 그날 밤 소연은 명함을 보며 생각했다. 최영진의 제안은 거래였다. 정보를 주면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 그러나 소연은 믿을 수 없었다. 최영진은 감시자였다. 그는 소연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박철민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은 사실일 것이다. 그는 과거에도 사람들을 이용했다. 소연도 그 중 하나였다. 만약 그가 다시 나타나면 소연은 위험해질 것이다. 소연은 수첩을 꺼냈다. 박철민의 이름을 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이틀 뒤 소연은 최영진에게 전화했다. 저예요. 리소연. 결심하셨군요.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손 떼지 마세요. 누구요? 이준석이요. 최영진은 잠시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죠. 그리고 하나 더. 뭐죠? 제 과거는 묻지 마세요. 좋아요. 소연은 전화를 끊었다. 사흘 뒤 소연은 최영진을 만났다. 조용한 카페였다. 손님은 몇 없었다. 최영진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소연이 다가가자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세요. 소연은 자리에 앉았다. 최영진이 커피를 밀어줬다. 마셔요. 괜찮아요. 최영진은 노트를 꺼냈다. 박철민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소연은 천천히 말했다. 2019년 겨울. 국경 근처. 창고. 하루.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 최영진은 받아 적었다.
질문은 적었다. 소연이 말을 마치자 그는 노트를 덮었다. 고맙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아직 아니에요. 박철민이 움직이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언제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요.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영진이 말했다. 소연 씨. 네.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고 나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무 일도 없었다. 소연은 세탁소에서 일했다. 옷을 분류하고 다렸고 손님에게 건넸다. 조용한 하루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말했다. 소연아, 손님이야. 소연은 카운터로 나갔다. 이준석이 서 있었다. 소연의 발이 멈췄다. 이준석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길? 찾았어요. 왜요? 드릴 게 있어서요. 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소연에게 건넸다. 소연은 받지 않았다. 뭐예요? 편지요. 전 안 받아요. 읽어보세요. 부탁이에요. 소연은 봉투를 받았다. 이준석이 웃었다. 그럼 전 갈게요. 준석 씨. 네. 죄송해요. 이준석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소연 씨가 무슨 일 겪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는 돌아섰다. 문을 밀고 나갔다. 소연은 봉투를 열었다. 편지가 들어 있었다. 짧은 글이었다. 소연 씨, 저는 소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과거도 이유도. 하지만 상관없어요. 지금의 소연 씨가 좋으니까요. 언젠가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준석. 소연은 편지를 접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참았다. 할머니가 다가왔다. 남자친구야? 아니요. 그래. 그런데 좋은 사람 같던데. 소연은 웃었다. 작게. 네.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 밤 소연은 집에 돌아와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수첩을 꺼냈다. 이준석의 이름 위에 그어진 줄을 봤다. 지우개로 지웠다. 완전히. 휴대폰을 켰다. 차단 목록을 열었다. 이준석의 번호를 복구했다. 문자를 썼다. 준석 씨, 저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전송했다. 답장은 금방 왔다. 네. 얼마든지요. 소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밤이 깊었다. 가로등이 깜빡였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소연이 선택했다. 도망치지 않기로. 가까워지기로. 믿어보기로. 우편함에서 소리가 났다. 소연은 일어나 문 쪽으로 갔다. 바닥에 쪽지가 하나 있었다. 집어들었다. 익숙한 글씨체였다.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소연은 쪽지를 접었다.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좋아. 이번엔 내가 준비할게. 수첩 3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 이름 하나를 적었다. 박철민.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썼다. 끝내야 할 사람.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최영진에게 전화했다.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박철민을 끝낼 방법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미끼가 될게요. 최영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도망만 다닐 순 없어요. 알겠습니다. 계획 세우죠. 소연은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처음으로 소연은 미래를 생각했다. 박철민을 끝내면 최영진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소연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진짜로. 소연은 웃었다. 이번엔 진심으로. 조금만 기다려줘. 준석 씨.